누구한테도 털어놓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너무 오래 지난 시간 때문에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건지, 정말 깊은 고민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저 혼자 속으로 삭히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형부를 만나게 된 건 제가 막 대학에 입학했을 때입니다. 당시 제 언니는 30이었고요.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이유는 언니와 저는 씨가 다른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전 남편, 그러니까 제 언니의 생부는 언니가 어릴 적에 병으로 손도 써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당시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 몸이 안 좋아서 간병인을 구했는데 그게 저희 어머니였대요. 애가 딸려있긴 했지만 고용인인데도 할머니한테 진심을 다해 잘하는 모습에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아버지는 초혼이고 어머니는 재혼이었으니 그 당시에는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였지만 어머니께 간병을 받던 할머니도 어머니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고 당시에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있긴 했지만 별다른 어려움 없이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분이 결혼하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태어나게 되었고요. 아버지는 다르지만 저는 언니를 참 좋아했습니다. 언니도 저를 많이 아껴주었고요. 나이 차도 10살이나 나다 보니까 할머니 간병하는데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서 언니가 저를 거의 키워주다시피 했습니다. 엄마도 할머니 때문에 항상 지쳐 있어서 저도 어리긴 했지만 엄마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언니한테 많이 의지하기도 했어요. 언니는 심지어 공부도 잘했고 대학교도 학교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를 갈 정도의 기대받는 수재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서 언니와는 떨어져 살게 되었네요. 그때쯤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저도 더 이상 언니가 엄마 노릇을 해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안 좋은 기억입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을 무렵이었지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대입기념으로 스키장을 다녀오기로 했고 그 덕에 저희 부모님은 둘이서 오랜만에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지에서 일어난 사고로 저는 부모님을 잃고 말았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아버지는 즉사였고 어머니는 병원에서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지요. 어떻게 해야 하나 엄청 두려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따로 친척이 없었기에 저는 세상에 혼자 남게 되었지요. 언니가 저를 아껴주긴 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저랑은 아예 갈라서도 그만인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언니는 그런 저를 받아줬습니다. 힘들게 들어간 대학교인데 졸업하고 제가 취직할 때까지는 돌봐주겠다고 먼저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정말이지 너무 고마웠습니다. 언니도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겨우 자리 잡아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저도 대학생이 되었긴 했지만 갑자기 서울에서 입이 하나 더 생기는 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을 텐데 말입니다. 형부는 그 당시엔 언니와 연애를 하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훤칠한 외모에 남자다운 성격까지 언니가 서울까지 와서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형부 또한 혼자 사는 언니 집에서 자주 데이트를 했던 모양인데 난데없이 찾아와 방 한 칸을 차지한 제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형부 또한 저를 가족처럼 대해줬지요. 형부는 바쁜 와중에도 언니에게도 하나 남은 가족이라고 하여 저와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듯 보였습니다. 자격지심 때문인지 잘 살고 있는 언니의 삶을 방해하는 건 아닌가
부담스러워하던 저였기에 오히려 그런 친절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지요. 하지만 형부는 제가 거리감을 두는데도 굴하지 않고 저와 친해지기 위해 열심히였습니다. 제 공부를 봐주기도 하고 학교 생활만 하면 지루하다면서 교회로 드라이브를 나가기도 했습니다. 당시 형부는 사업을 하고 있던지라 회사원인 언니와 비교했을 때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저를 챙겨주지 못할 때에는 꼭 형부에게 부탁을 해서 형부가 저를 도와줄 수 있게 해줬었지요. 학교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기도 했고, 저도 슬슬 언니 집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버는 건 좋지만 굳이 독립하려 하지 말고 언니랑 같이 지내면서 돈을 모으거나 다른 일을 도모하기를 바랬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형부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지요. 저도 어느 정도 적응이 생기고 언니도 회사에서 자리 잡아가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언니와 형부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면서 집도 옮기게 되었고 저는 그때가 돼서 독립을 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일부러 저 때문에 30평대 아파트를 구했다며 그냥 같이 지내자고 제안을 하더군요. 형부 또한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이미 셋이서 함께 지낸 시간이 길기에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결혼 전에는 한 가족처럼 지내다가 결혼했다고 떨어져 지낼 수 있냐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랑 같이 살면 형부도 언니 회사가 있는 동안 심심한 일 없을 거고 밥도 챙겨주고 여러모로 장점이 더 많다고 하면서 말이죠. 사실 언니 결혼 날짜가 다가오면서 걱정이 많았는데 그때 많이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니와 둘이 살고 형부가 내 집처럼 드나들던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게 하나 있더라고요. 한밤중에 갑자기 목이 말라서 물을 가지러 부엌으로 나왔는데 언니와 형부가 쓰는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 했지만 저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갔고 살짝 열려있는 문틈으로 언니에게 열중해 있던 형부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는 형부나 언니를 보면 두 사람이 뭘 했는지 그 장면이 자꾸 상상이 가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제가 집에 있는데도 그런다는 걸 알고 나니 괜히 새벽만 되면 방문 너머로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 기분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형부는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 제가 과민 반응을 했던 건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더군요. 그런데 오히려 그럴 때마다 어두운 집 안에서 밝게 빛나던 그날 형부의 눈동자가 제 머릿속을 뒤흔들어 놓았고 그 모습을 생각하면 이상하리만치 제 마음이 터질 듯 쿵쿵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언니가 좋은 소식이 있다며 저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형부는 아빠가, 저는 이모가 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지요. 형부는 물론이고 저도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날 축하한다고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조촐한 잔치도 열었습니다. 그런데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니까 갑자기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언니보다 형부를 먼저 알았으면 형부는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상으로만 했던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언니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할 때였지요. 때마침 언니가 더 배가 부르기 전에 혼자서 태교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는 제안을 해왔어요.
저도 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기도 했고, 아르바이트 하느라 바빴으니 같이 갈 시간이 없었고, 형부 또한 사장이라서 시간이 자유롭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가게를 길게 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언니도 그런 상황을 알기에 그런 저희들을 배려해서 혼자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결정을 내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언니는 주변 지인들 몇 명에서 같이 태교 여행이라고 9박 10일 일정으로 유럽을 다녀오게 되었지요. 그리고 언니가 자리를 비운 그 10일 동안 저와 형부 사이에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형부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이래 형부가 가게 직원들과 함께해서 회식을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부는 무슨 바람이 불어서 직원들과 회식을 할 예정이니 저도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물어왔어요. 저도 3년이 넘게 일을 했기에 직원들과 전부 다 사이가 좋은 편이었고, 직원 회식인데 오히려 제가 빠지면 섭하지않은 마음으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도 난데없이 웬 회식인가 싶은 분위기더라고요. 아무튼 회식 자리는 분위기가 좋았고, 저도 형부도 기분이 좋아서 술을 잔뜩 먹고 집에 같이 택시를 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형부가 술을 너무나도 많이 마셨는지 택시에서부터는 아주 인사불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뒷좌석에 타고 돌아왔는데 자꾸 언니 이름을 부르면서 제 손을 붙잡더라고요.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는데 언니랑 얼마나 사이가 좋으면 여행 가자마자 보고 싶어서 저러나 싶어서 질투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형부가 제 손을 붙잡는데 기분이 썩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로 들어가는 길부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도 자꾸 달라붙는 형부 때문에 진땀을 좀 뺐습니다. 서재라고 말하니 순식간에 정신을 차렸다가 10초도 안 지나서는 또 언니 이름을 부르며 달라붙는데 그래도 밖에서는 견딜만 했는데 집에 들어오니 형부가 막무가내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술 기운이 조금 있어서 그랬나 그냥 이대로 질러버려도 이건 내 탓이 아니라 형부가 잘못한 거로 해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대로 형부에게 모든 걸 맡겨버렸습니다. 그렇게 여행 간 언니는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 현실로 일어나게 되었고 다음 날 아침 형부에게서는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형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언니 집에 들어온 그때부터 이 순간을 계속 꿈꿔왔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부가 언니랑 헤어져 버리면 어차피 저를 2번 다시 만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었지 않겠느냐며 그렇게 저랑 근처에만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언니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음은 저한테 있지만 언니와 함께하는 길 외에는 저를 잃는 길 뿐이었던 형부는 결국 언니와 결혼을 선택했다는 것이었지요. 물론 형부가 그날의 실수를 무마하기 위해 대충 둘러댄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기로 했고 그날 이후로 저와 형부는 언니 몰래 수많은 비밀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출산 직전까지 회사에 출근을 했고 출퇴근이 자유로웠던 형부와 같은 가게에서 일을 하던 저는 언제든지 언니에게 말 한마디만 해서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을 저는 언니를 배신하는 행동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 벌을 받게 된 걸까요? 언니의 출산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때서야 형부는 제정신을 차린 건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만나는 게 맞는 거냐, 맞지 않은 거냐 하는 이야기를 나눌 때쯤이었습니다.
저도 쉽게 대답을 할 수 없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예상치도 않은 일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언니가 출산 후 출혈로 아이를 낳고 대학병원으로 옮겨가는 길에 사망 선고를 받게 돼버린 것입니다. 아이는 태어났지만 형부는 그때 죄책감에 무너져버린 듯 세상과 삶에 대한 의지를 놓아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제가 언니를 배신하는 행동을 했고 그 죄책감도 엄청났지만 무엇보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의 혈육이었던 언니까지 제 곁을 떠나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정말로 세상에 혼자 남겨져 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 또한 이 날을 이후로 엄청난 충격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태어난 조카를 내버려둘 수도 없었지요. 저의 경우에는 제 조카가 제 정신을 붙잡게 해주는 줄 같은 존재였습니다. 대학 졸업을 코앞에 두고 저는 학교를 그만두었고 조카의 엄마가 되어주기를 자청했습니다.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저를 업어 키워준 언니에 대한 보답이기도 했고 언니 모르게 형부와 비밀을 만들었던 속죄이기도 했습니다. 형부 또한 언니가 떠나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알던 형부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언니와 형부가 쓰던 방, 제가 쓰던 방의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었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커다란 침대, 형부 옆에 비어있던 언니가 쓰던 그 자리는 제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카를 제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조카도 저를 엄마처럼 따르며 컸고요. 사실상 조카에게 저를 이모라고 부르라는 강요도 한 적 없습니다. 조카가 저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저는 이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겠다 결심을 했지요. 형부도 이제 언니와 보낸 시간보다 저와 보낸 시간이 더 많다고 합니다. 저도 형부를 집에서는 형부라 부르지 않고 오빠라 부르게 되었고요. 주변 이웃들도 매일같이 들르는 마트의 계산원분도 저희를 전부 다부부로 알고 있습니다. 하늘은 언니마저 데려가긴 했지만 형부를 내게 주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조카의 엄마로서 8년을 살다 보니 제 안에 또 다른 욕심이 하나 꿈틀대기 시작했지요. 형부와 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형부와 언니, 그리고 저가 아닌 형부와 저만 단 둘이 묶을 수 있는 강한 유대감을 말이지요. 그렇게 저는 형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형부와 진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당혹스러워하던 형부의 모습은 아무래도 저희 난데없는 질문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윽고 형부는 그렇게 하자며 자신있게 대답을 해왔어요. 이미 긴 시간이 지나 있었기 때문에 형부나 저나 언니에 대한 미안한 마음보다 이제 서로 새 출발을 위해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형부와는 절대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법적으로는 부부가 될 수는 없기에 저는 형부와 저 사이에 태어날 아이가 엄청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1년이란 세월 동안 부단히 노력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어 의아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형부는 이미 묶어버린 상태였던 거예요. 그걸 알게 되니 형부가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냥 하나만 낳아서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냐. 제 언니가 출산 중에 그렇게 되었는데 저까지 잃게 될까봐 겁이 난다 하는 이유를 댔지만
그것보다도 형부가 저를 속인 배신감이 더 참을 수가 없네요. 저한테는 상의 한마디도 없이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형부에 대한 믿음이 깨지기 시작하니 애초에 언니가 살아있을 때 형부와 실수를 했던 그 순간이 떠오르더군요. 애초에 처음부터 저랑 어떻게 하기 위해 저와 단둘이 술에 취한 상태가 될 수 있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언니가 여행을 갔던 그날의 회식 자리를 열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배가 불러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혼자서 독수공방 참아와야 했으니 언니의 대용품으로 저를 이용했던 거고요. 거기에 아이가 태어나고 언니가 잘못되니 이제는 엄마 역할을 시키면서 8년 동안 저를 데리고 재미를 봤던 겁니다. 어차피 저랑은 법적으로 더 이상 진지한 사이가 될 수 없는 걸 알고 있으니 저와의 사이는 형부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되지 못했던 것이지요. 형부에게 지금까지 내가 형부를 위해 한 이 짓거리들은 무엇냐 따지니 형부는 저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꾸만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자기는 어떡하냐고, 그리고 아이는 어떡하냐고 따지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 대한 걱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혼자 멀리 떠나와 있습니다. 언니도 제가 계속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계속 이렇게 형부와 조카의 뒤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뒷바라지를 하면서 남은 삶을 지내야 하는 걸까요? 정말 가슴이 아프고 복잡하네요. 형부가 밉지만 이미 언니에게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단 것도 인정하지만 이 상황에도 형부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밉습니다. 털어놓으면 속이라도 후련할까 이렇게 글로 적어봤는데 아무래도 그 어떤 해결도 되질 않네요. 제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쌀쌀해지니까 가슴이 아련한 추억이 떠올라 써보려 해요. 저는 서울 땡땡동에 살고 있는 나이가 좀 있는 노총각이에요. 30살 초중반에 오랫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일에 파묻혀 몇 년을 보내다 보니 홍기를 놓친 듯하네요.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몇 년 동안은 씁쓸하고 공허해서 소개팅 많이 하고 짧은 연애도 몇 번 하고 그랬는데 상처가 깊어서였는지 결국엔 모두 잘 되지 않더라고요. 첫 여자친구와 연애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 같아요. 아무튼 몇 년 전부터 낚시와 등산에 취미를 붙여서 전국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보니 주말에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만큼 바쁘게 지냈었고 금요일에 퇴근하면 거의 취미생활하러 떠났던 것 같네요. 몇 년 전에 진급을 앞두고 좋은 금평을 받기 위해 지방지사로 지원을 해서 1년 동안 파견 근무하고 올라왔었는데요. 나이가 있는데 결혼을 안 해서인지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진급만큼은 빨리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다고 성격이 이상하거나 외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대인관계가 좋아서 모임이 몇 개 있었고요. 키는 180 가까이 되고 옷 잘 입고 호감 가는 인상이라 여자들한테 대시도 몇 번 받았었네요. 아무튼 연고가 없는 곳으로 배치를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집을 구하러 다녔고 모아놓은 돈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연식이 있는 아파트에 작은 집을 구해 전세 계약을 하고 곧바로 이사를 했어요. 혼자 살다 보니 짐이랄 것도
있고 냉장고 TV 책상 정도가 큰 짐이고 나머지는 자잘한 거라 용달차 한 대로 가능했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기 위해 토요일에 이사를 했고 용달 기사 아저씨하고 저하고 같이 짐을 옮겼네요. 한참 짐을 옮기고 있으니까 앞집에서 50 초반 정도 돼 보이는 아주머니가 나와서 이사 오는 거냐고 물어봐서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하고선 서둘러서 짐을 풀고 저녁 내내 짐을 정리했었네요. 다음날 점심에 마트에 가서 떡을 좀 사와서 윗집, 아랫집, 앞집에 인사를 드렸는데 저녁쯤에 앞집 아주머니가 김치를 가지고 오셔서 가족은 놔두고 혼자 왔느냐고 물으셔서 그냥 웃으면서 얼버무렸네요. 역시 시골이라 그런지 서울하고는 사뭇 다른 정이 느껴졌는데 지금 같아서는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자고 했을 텐데 그때는 당연히 아주머니의 가족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감사하다고 목적 인사만 하고 맛있게 먹었네요. 이웃이 맘에 들고 동네도 그럭저럭 조용하니 괜찮아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할 때와 별반 차이 없이 주말에 취미 생활할 때 빼놓고는 회사와 집만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금방 적응을 했어요. 마트에 가거나 운동하러 나갈 때 가끔 앞집 아주머니와 마주쳐 인사를 했는데 다른 가족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8시에 나갔다가 6시 정도 되면 퇴근을 했는데 앞집에는 출퇴근하는 낌새가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제서야 앞집 아주머니도 혼자 사는구나 하고 짐작을 했었는데 주말에 한 번씩 나이 드신 할머니가 하룻밤 지내다 가곤 하시는 것이 아마도 친정엄마가 왔다가 주무시고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사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운동을 다녀오는데 아주머니가 마트에 다녀오셨는지 박스와 비닐봉지를 바리바리 들고 가시길래 인사를 하고선 박스를 들어드렸어요. 마트에 다녀오세요? 제가 박스 들어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워요. 운동 다녀오는 길인가 봐요. 오늘 잠을 많이 봐서 짐이 많네요. 제가 문 앞에서 박스를 들고 있는 동안 아주머니가 현관문을 열었고 그 사이 슬쩍 집안을 보니까 집안이 어두컴컴한 것이 확실히 혼자 사는 듯했고 마치 아무도 없는 저의 집을 보는 느낌이더라고요. 들어줘서 고마워요. 이거 세일하길래 많이 샀는데 맛 좀 봐보세요. 하시면서 수입 맥주 2캔과 과자 2봉지를 주셔서 이번에도 넙죽 받고 인사를 하고 집으로 들어왔네요. 이사 온 날은 김치를 받고 이번엔 맥주까지 받다 보니 시골이라 그런지 인심이 좋고 좋은 이웃을 만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만 했었지요. 그날은 그렇게 맥주 한 캔 마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회사 일에 파묻혀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주말에는 보통 낚시나 등산을 갔는데 가을에 접어들면서 날씨가 쌀쌀해져 주말을 집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한동안 아주머니를 보지 못하고 몇 달이 흘렀네요. 날씨가 화창한 주말 어느 날 하루 종일 집에서 영화를 보다가 날이 컴컴해져서 출출하긴 한데 밥 생각이 없어서 집 앞 동네 편의점 바깥 테이블에서 컵라면에다가 소주 한 병을 까서 마시고 있었어요. 식사 안 하고 여기서 라면 먹고 있어요? 앞집 아주머니가 편의점에 볼일 보러 오신 건지 인사를 하면서 편의점에 들어가셨다가 일 보고 나오시더니 편의점 야식 닭발을 테이블에 올려주셨어요. 식사를 하시지 라면을 먹고 있어요? 밥 생각이 없어서 소주 한잔하고 있어요.
식사하셨어요? 이것도 같이 드세요. 매번 감사하네요. 괜찮으시면 소주 한잔 하시겠어요? 그날 오랜만에 마주치게 된 앞집 아주머니와 가볍게 소주를 마시게 되었는데, 나이는 있지만 아직 미혼이라는 것과 시골에 내려온 이유 등과 같은 가벼운 개인사를 얘기하자 아주머니도 개인사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주머니는 마을 외곽 제조공장에 다니셨는데 경기가 어려워져서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시고 반년째 쉬면서 구직 활동을 하고 계신다 하셨고 가족 얘기는 하지 않으셔서 굳이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1시간 정도 얘기를 하니 소주 2병이 비워지고 저녁 날씨가 쌀쌀해져서 다음날 출근도 해야 해서 자리를 정리하고 둘이 천천히 걸어 집으로 왔어요. 이날은 아무 일 없이 서로 인사를 하고 각자의 집으로 들어갔네요. 이후 편의점 갈 때나 분리수거할 때, 운동할 때 마주치면 편하게 인사하면서 지내게 되었고 며칠 동안 마주치지 못하더라도 집안에서 앞집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려서 아주머니를 의식하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어느 토요일 점심 즈음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점을 먹고 집안 청소를 하고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려서 내다보니 앞집 아주머니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아주머니가 예쁘게 꾸미고 차려입으시고 문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결혼식장에 가야 하는데 아주머니의 차를 막고 있는 차에 연락처가 없다면서 미안하지만 차 좀 같이 밀어달라 해서 주차장에 가서 차를 밀어드렸네요. 경비 아저씨를 불러야지 왜 나를 부르나 싶었지만 굳이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집에서부터 주차장까지 같이 걸어가는 동안 아주머니한테서 좋은 향수 냄새가 나서 한마터면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코를 대고 킁킁하면서 맡아볼 뻔했어요. 나이가 있어서 약간 통통하긴 했지만 꾸미니까 꽤나 예쁘장하시더라고요. 표현해보자면 분위기 있고 예쁘장하게 후덕한 중년 부인이란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살면서 처음 보는 아주머니의 모습이다 보니 굉장히 강렬해서 몇 시간 동안 아주머니만 생각했네요. 혹시라도 아주머니와 인연이 될 수 있을까와 같은 가능성 없을 듯한 생각까지 하면서 아주머니에게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날 운동을 다녀와서 꿀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잠이 깨고 나가보니 아주머니가 서 계셨고 결혼식장 갔다가 오는 길에 전어회를 사왔는데 혹시 식사 안 했으면 같이 식사하자고 해서 처음으로 아주머니 집에 들어가게 되었네요. 집안은 깔끔했어요. 혼자 사는 게 맞는 것 같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잠시만 앉아있으라 해서 식탁에 앉아있으니 포장해온 전어회를 먹기 좋게 접시에 담아서 앞에 놓아주었고 소주도 한잔 하실 거죠? 하시면서 소주와 잔도 놓아주셨어요.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자다 일어나 아주머니 손에 이끌려 얼떨결에 아주머니 집에까지 들어와 어안이 벙벙한 상태였지만 소주 한 잔 받고 이게 무슨 상황인 것인가 생각하면서 한 잔 두 잔을 꿀꺽 넘기게 되었네요. 정신이 없는 시작이었지만 기름진 전어와 술이 들어가자 이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낮에 운전하는데 괜찮았는지 누구의 결혼식이었는지 물어보며 소주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갔습니다. 아는 언니의 딸의 결혼식에 갔는데 속이 안 좋아서 식사를 거의 못했어요.
오는 길에 전어가 보여서 먹고 싶었는데 마침 앞집 아저씨가 생각나서 많이 사왔어요. 낮에 갑작스러운 부탁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많이 드세요. 하시면서 아주머니는 저에게 소주 한 잔을 또 따라주셨어요.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아주머니가 왠지 누님처럼 느껴지면서 내일 모레면 40인데도 아주머니가 챙겨주니까 괜시리 어린아이가 돼버린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둘이서 소주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5병을 마셨고 둘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나갔네요. 재작년에 남편하고 갈라서게 됐어요. 독립해서 살다가 지금은 군생활 중인 아들이 있긴 하지만 혼자 사는 것도 좋더라고요. 저는 결혼하려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헤어졌어요. 그리고 제 이름은 김용석이에요. 말 편하게 하세요. 술이 들어가니까 좀처럼 내비치지 않던 민감한 사생활까지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아주머니는 결혼식에 다녀와서 옷만 갈아입고 머리와 화장은 그대로여서 낮에 저를 설레이게 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향수의 향이 은은하게 느껴졌어요. 아주머니는 주량이 엄청나신지 전혀 취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 혼자만 잔뜩 취해서 얼굴이 빨개지고 혀가 살짝 꼬일 듯 말 듯 하면서 제가 좀 많이 취하자. 전어 많이 좀 드세요. 혼자 지내면 잘 먹어야죠.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저의 입에 상추쌈을 넣어주셨어요.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네요. 몸만 취했지 마음은 전혀 취하지 않았었거든요.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초대받아서 둘이 앉아 술을 마시고 입에 음식까지 넣어주는데 어떤 남자가 돌부처처럼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저는 돌부처처럼 얼어붙어서 주는 음식 받아먹고 우물우물 씹기만 했어요. 아주머니는 그런 저의 모습이 귀여우신지 우리 또 소주 한 잔 할까요?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잔뜩 취해 얼어붙어 있는 돌부처 같은 모습이 귀여우셨겠지만 꾹 눌러왔던 남자의 본능을 억누를 수는 없었네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잠시 바라보다가 아주머니 어깨에 두 손을 올리고 촉촉히 젖어있는 아주머니의 입술을 덮치니까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쳐다보다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아주머니의 입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소주의 맛이 굉장히 자극적이었어요. 아무 말도 필요 없었어요. 오래된 연인처럼 서로를 껴안고 영화 속 주인공처럼 서로의 감미로운 맛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면서 한참 동안 입술을 맛보고 나서는 그녀의 방으로 옮겨갔고 그 후로는 격렬하게 서로의 욕망을 분출했네요. 그녀의 목청은 신비로웠어요. 물 마시던 사슴의 가녀린 목소리가 나왔다가 맹수에게 쫓기다가 잡혀버린 얼룩말에 울부짖는 듯한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긴 시간 동안 저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고 아주머니도 욕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우리는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까 아주머니가 해장국을 끓이고 계시더라고요. 일어났어요? 저는 요리하고 있는 아주머니를 뒤에서 살짝 안았어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주머니와 많은 시간을 같이 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아주머니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기나긴 첫 겨울을 보내게 된 거지요. 봄이 되자
본사로의 출장이 잦아지고 바빴지만 빨리 일을 마무리 짓고 아주머니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예전 같으면 느긋하게 일 처리하고 하룻밤 자고 내려왔을 텐데 새벽에 갔다가 일 마치고 다음날 새벽에라도 내려오곤 했었지요. 주말에는 아주머니와 등산을 가고 낚시도 가고 하면서 대실에서 뜨거운 시간도 가지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아주머니는 산을 잘 못하고 낚시할 때는 옆에 앉아만 있었지만 같이 있는 시간이 좋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행복한 봄이 가고 여름이 다가오자 본사 복귀하는 시간이 눈앞에 성큼 다가왔고 야속하게도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더라고요. 하지만 아주머니와 저는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20대 청춘들과 다를 바 없이 말 그대로 불타는 청춘을 보냈어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연애를 하고 있는데 복병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뜻하지 않게 찾아오더라고요. 가슴 아픈 사연이라 마저 쓰지 못하지만 아주머니와 저는 아름다운 추억과 아쉬움을 뒤로한 채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타지에서 1년 동안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물해준 아주머니가 늘 행복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저의 마음뿐이네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오늘따라 유독 아주머니가 그립네요. 잘 지내시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날만 기다릴게요. 하품킴을 좋아하는 20대 후반 직장녀예요. 지난 여름 캠핑하면서 있었던 한 남자와의 며칠간 이야기를 써볼까 해요. 차에서 잠을 자는 차박을 좋아하는 저는 작년 여름 장마 기간에 휴가를 받아 차박을 떠났어요. 강원도의 어느 사찰 인근 주차장에 자리를 잡고 휴대폰을 하며 쉬고 있었어요. 혼자라 심심했기에 만남 어플을 하며 놀고 있었는데 점점 습도가 올라가고 땀에 한가득 흘려서 짜증 지수가 올라갈 무렵 한 남자에게서 쪽지가 왔어요. 본인도 캠핑을 좋아한다며 제가 있는 곳으로 커피를 사서 놀러 오겠다고 해서 처음엔 경계심을 갖고 장소를 알려주질 않았는데 대화하다 보니 괜찮은 사람 같아서 장소를 알려주게 되었어요. 다른 주차장으로 이동을 해서 쉬고 있을 때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 폭우와 함께 그 사람이 도착을 했어요. 제 차에 타서 그 사람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친해졌고 비가 좀 그쳤을 때 그 사람 차로 옮겨 탔어요. 폴딩된 뒷자리에 누워서 비가 떨어지는 선루프를 바라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차 안에서 남녀 둘이 누워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편안하면서도 어색하고 야릇한 기류가 흘렀어요. 어느 순간 이야기가 끊겼는데 조용해지니까 갑자기 그 남자가 저를 지그시 바라보았어요. 그때 제 생각은 지금인가? 지금 하는 건가? 다른 애였어요. 그 당시 저는 남친이랑 헤어진 지 2달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 못하기도 했고 성인 남녀가 만나서 뭘 하겠는가 뻔하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못해서 욕구 불만 중이라 은근 기다리는 마음도 있었어요.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고 그 사람이
저에게 키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담배를 피는 사람이었는지 약간의 담배 맛과 커피 맛이 섞여서 느껴졌지만 싫지는 않았어요. 한참 동안 키스를 한 후 부드럽게 애무를 하며 가슴을 쓰다듬더니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저의 은밀한 곳을 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격렬하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폭우가 쏟아지던 날 1시간 전에 처음 본 남자와 좁디 좁은 차 안에서 원초적인 본능의 시간을 보냈고, 그날은 나의 휴가 중에 뜨겁고도 흥분 가득한 하룻밤으로 기록되었네요. 그를 다시 만난 건 한 달 후였어요. 텐트 설치하고 나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녁 무렵 음식을 포장해서 그가 텐트로 찾아왔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데다 강원도라 은근 쌀쌀했기에 텐트 입구와 창문을 모두 닫고 그와 저녁을 먹고 나란히 앉아서 그가 가져온 태블릿으로 영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시간은 밤 12시를 향하고 있었고 밖에선 빗소리와 옆에서 캠핑하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텐트 안에 설치한 은은한 조명과 밖의 빗소리는 감성은 물론이고 분위기까지 무릇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영화를 보던 그가 갑자기 제 볼에 뽀뽀를 했어요. 제가 쳐다보자 이내 제 입술을 뽀뽀를 했고 웃음을 짓자 뽀뽀는 키스로 바뀌었어요. 한참 서로의 입술을 맛보다가 제가 두 팔로 그의 목덜미를 감싸 안았어요. 담배를 피는 그였기에 입안에서는 담배 맛과 음료수의 달달함이 느껴졌고 저는 혀로 그 단맛을 느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격렬한 몸짓이 시작되었는데 바깥에서 들리는 빗소리와 사람들의 말소리 그리고 텐트 안에서의 그림자가 비추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이런 긴장감이 저를 더욱 흥분되게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뜨거운 시간을 마무리하고 영화를 마저 다 보고 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가 저에게 하루만 더 있으면 안 되냐고 해요. 1박 2일 예정이었던 캠핑을 2박 3일로 연장했었네요. 그리고 다음날 저녁에도 그가 찾아왔고 우린 또 한 번 주체할 수 없는 흥분 속에 빠져들었어요. 그 이후에도 10월 말쯤에 다시 한번 캠핑하며 만남의 시간을 가졌고 텐트 안에서의 사랑은 아무래도 제약이 있어 아쉬움이 있었기에 다음번엔 모텔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였으나 제가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그 약속은 지키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에게 남친 생겼다고 하니 자기가 더 만족시켜줄 수 있다며 모텔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은 지켜야 하지 않냐며 보탰지만 여지껏 남친 있을 때 일탈은 안 해봤기에 그와의 추억은 그쯤에서 마무리 짓기로 했네요. 처음 본 남자와 캠핑장에서의 추억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한여름밤의 추억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써볼게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하품킴을 좋아하는 20대 후반 직장녀예요. 지난 여름 캠핑하면서 있었던 한 남자와의 며칠간 이야기를 써볼까 해요. 차에서 잠을 자는 차박을 좋아하는 저는 작년 여름
장마 기간에 휴가를 받아 차박을 떠났어요. 강원도의 어느 사찰 인근 주차장에 자리를 잡고 휴대폰을 하며 쉬고 있었어요. 혼자라 심심했기에 만남 어플을 하며 놀고 있었는데 점점 습도가 올라가고 땀을 한가득 흘려서 짜증 지수가 올라갈 무렵 한 남자에게서 쪽지가 왔어요. 본인도 캠핑을 좋아한다며 제가 있는 곳으로 커피를 사서 놀러 오겠다고 해서 처음엔 경계심을 갖고 장소를 알려주질 않았는데 대화하다 보니 괜찮은 사람 같아서 장소를 알려주게 되었어요. 다른 주차장으로 이동을 해서 쉬고 있을 때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 폭우와 함께 그 사람이 도착을 했어요. 제 차에 타서 그 사람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친해졌고 비가 좀 그쳤을 때 그 사람 차로 옮겨 탔어요. 폴딩된 뒷자리에 누워서 비가 떨어지는 선루프를 바라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차 안에서 남녀 둘이 누워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편안하면서도 어색하고 야릇한 기류가 흘렀어요. 어느 순간 이야기가 끊겼는데 조용해지니까 갑자기 그 남자가 저를 지그시 바라보았어요. 그때 제 생각은 지금인가? 지금 하는 건가? 15년째 친하게 지내고 있는 대학 친구가 있어요. 신입생 때 같은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인데 성격이 잘 맞아서 졸업하고 취업을 한 이후에도 계속 만나고 있네요. 같이 골프도 치고 같은 동호회에서 같이 활동도 하고 그런 친구예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되었고 친구는 5년 되었네요. 둘 다 아직 자녀는 없고요. 둘이서 워낙 친하다 보니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부부 동반으로 낚시나 캠핑을 가고 있어요. 저번 주에는 날씨가 좋아 1박 2일 글램핑을 다녀왔어요. 강원도 산속에 있는 글램핑장인데 깨끗하고 좋은 곳이었어요. 캠핑과 다르게 글램핑은 천막 같은 텐트가 미리 쳐져 있어서 숙박 비용만 지불하고 먹을 것만 준비해가면 되는 곳이에요. 저희는 술과 고기를 준비했고 친구네는 음식을 준비해왔어요. 토요일 12시에 글램핑장에 도착해서 각자 사이트에 짐을 풀고 정리한 후 곧바로 식사를 하기 위해 준비했어요. 친구 와이프는 굉장한 미모를 가지고 있는데 요리 쪽에도 감각이 있어서 놀러가면 늘 요리를 담당하고 있네요. 생각과 해물 그리고 채소를 집에서 미리 손질해와서 판풍기하고 양장피를 요리하더라고요. 덕분에 늘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네요. 식사 후에 보드게임을 하면서 벌칙으로 딱밤 때리기 하고 음악을 틀어놓고 노래 부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오후 무렵엔 인근 산책로로 산책을 했어요. 저수지가 잘 가꿔져 있어서 왕복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코스더라고요. 다 같이 사진 찍고 부부끼리 사진도 찍어주고 개인별로 웃긴 포즈로 사진 찍으면서 재미있다고 깔깔거리며 웃고 놀았네요. 저녁이 되자 야외 테이블에서 바베큐 삼겹살을 구워 먹기로 했어요. 오래간만에 야외에서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으니 너무 맛있어서 모두들 기분 좋게 술도 많이 마셨네요. 몇 시간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도 끝없이 얘기거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술도 많이 마시게 되었고요.
일상생활이라는 게 반복이고 뻔한 얘기지만 한 달 만에 만나다 보니 할 얘기가 참 많더라고요. 한참을 술 마시며 얘기하다가 10시가 가까워지자 와이프는 졸립다면서 먼저 들어가 잠을 청했어요. 친구와 재수씨랑 셋이서 과자와 오징어를 안주 삼아 맥주 소주 마시며 계속 얘기를 나눴어요. 언제쯤 이세를 가질 거냐부터 회사 생활은 괜찮은지, 간혹 부부 잠자리 같은 짓궂은 얘기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어느덧 캄캄해지더라고요. 글램핑장이 산 중턱이라서 불을 끄면 캄캄하거든요. 글램핑장은 매너 시간이라고 해서 보통 10시가 되면 조용히 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요. 저희 사이트에는 와이프가 가서 자고 있기 때문에 친구는 사이트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분위기를 이어나갔어요. 12시 정도 되자 친구 녀석도 졸린지 계속해서 고개를 꾸벅꾸벅 하길래 이제 그만 자자고 하니까 괜찮다며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술도 술이지만 이런 시간 자체가 즐거운 거지요. 친구 녀석이 잠깐만 누웠다 일어나겠다 하고선 침대에 눕자마자 5분도 안 돼서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재수씨와 둘이만 남은 상황이 되었어요. 재수씨는 조용한 성격이지만 말을 참 잘했어요. 완벽한 미모에 성격까지 좋아서 도대체 친구 녀석 어디가 좋아서 결혼을 한 건지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지요. 둘은 동호회에서 만났는데 동호회에서 그녀에게 대시한 남자가 한둘이 아닐 정도로 굉장한 미모를 가졌어요. 처음으로 둘이서 얘기를 하는 건데도 묘하게 마치 이제 막 썸 타기 시작한 연인처럼 대화가 잘 되더라고요. 둘은 소주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몇 병을 더 마셨어요. 분위기가 좋고 기분도 좋았어요. 그런데 역시나 남녀가 둘이만 있으니 사고가 터지더라고요. 아무리 친한 친구의 와이프일지라도 피해가지 않더군요. 둘이서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오자 저도 재수씨도 더 이상은 마시기 힘들어서 술을 좀 깰 겸해서 바람을 쐬자고 했어요. 밖으로 나오니 산속하늘의 별이 정말 아름답더군요. 마치 바로 머리 위에 있는 듯 가까워 보였어요. 둘은 조금씩 비틀비틀하면서 5분 정도 걷다가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멈춰서 별빛과 달빛만 있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후 서로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어색해서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딱히 해야 할 말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그 분위기가 좋아서 그대로 즐기고 싶은 마음도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황홀한 분위기에 취해서 한참 동안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자 어색하지만 갸릇한 기류가 흐르는 것 같더라고요. 술 취한 남자의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 재수씨가 이제 그만 들어가자는 말을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결국 재수씨가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고 마음속으로 이러면 안 돼를 외치면서도 끌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는데 실패했네요. 제정신이 아닌 척하면서 재수씨의 손을 잡으니까 재수씨가 저를 쳐다보는데 의외로 저의 손을 뿌리치지 않더라고요. 그 상태로 서로의 눈을 10초 정도 바라보다가 거의 서로 동시에 입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둘 다 술에 취해서 그런지 적극적으로 서로의 감정을 표출했네요. 그날 밤 그렇게 야외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하죠? 재수씨가 묻는 말에
저는 한참을 생각한 후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가보고 싶어요 라는 대답을 했네요. 어색한 감정을 가진 채 각자 사이트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어요. 다음날 늦지막히 일어나서 점심을 준비하는데 개수 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말하고 행동을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행동을 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끝까지 가보고 싶은 마음과 우정을 배신하지 말자는 마음이 교차하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친구 녀석이 자꾸 밤엔 낚시를 갈지 골프를 칠지 어떤 것이 좋겠냐며 물어보는데 그런 것엔 관심이 가질 않고 오직 재수 씨와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나가야 할지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점심을 먹고 짐을 정리한 후 헤어지기 전에 운전석에 앉은 친구 녀석과 조심히 운전해서 가라는 인사를 하면서 옆에 앉은 재수 씨의 눈을 쳐다봤어요. 그녀도 저를 쳐다봤고요.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마음속 정리가 안 되고 있네요. 저의 이성은 실수이고 여기서 끝내라고 말하는데 감정은 그렇지가 않네요. 왠지 이 감정을 억누를 수 없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면서 일주일째 여전히 재수 씨와 그날 밤 일만을 생각하며 보내고 있어요.